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 인간은 겨울의 추위 때문에 죽었다고. 차갑고 살을 베고 몸을 얼려서 결국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너무 당연해 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그 생각.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한다면 선사시대 인간을 실제로 죽인 것은 추위 그 자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들이 추위에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비밀스러운 생존 기술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질문이 틀리면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모든 설명은 논리적으로 정교해 보여도 전부 빗나간다. 불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음식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왜 어떤 집단은 살아남고 어떤 집단은 사라졌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건너뛴다면 당신은 계속 이렇게 믿게 될 것이다. 추위만 잘 버티면 인간은 겨울을 넘긴다. 그 믿음 자체가 함정이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선사시대 인간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했는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선사시대 인간을 겨울에 죽인 것은 추위였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엇이었는가? 직관은 즉시 답을 낸다. 추위다. 하지만 그 직관은 현대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난방이 되는 공간, 체온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옷, 연중 안정적인 칼로리 공급. 당신은 이미 환경이 관리되는 생물의 감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 감각으로 환경에 노출된 생존 시스템을 해석하는 순간 오류는 피할 수 없다.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겨울을 생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항상 버티기, 보온, 체력 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순간 선사시대 생존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제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보자. 추위는 인간을 직접 죽인다. 이 가정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야 할까? 건강한 인간의 몸은 낮은 기온에서 빠르게 붕괴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체온 저하만으로 치명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균열이 생긴다. 인간의 몸은 정적인 물체가 아니다. 열을 생산하고 조절하고 적응한다. 치명적인 저체온증은 보통 시간, 습기, 무기력, 극도의 탈진이 결합될 때 발생한다. 즉, 추위는 혼자서 사람을 즉시 죽이지 않는다. 조건이 쌓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해 볼 수 있다. 추위 자체가 아니라 추위가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인간을 죽인다. 이 가정은 더 그럴듯해 보인다. 추위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눈과 얼음 속에서 이동하는 데 에너지가 들고 겨울 사냥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한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 순간부터 겨울은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지의 문제로 변한다.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먹는 것과 쓰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다음 가정을 보자. 문제는 온도의 절대값이 아니다. 만약 온도가 결정적이라면 더 추운 지역일수록 인간은 더 살 수 없어야 한다. 생존 흔적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추위가 주범이라면 인간보다 훨씬 더 추운 환경에 사는 생물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인간은 극한의 한랭 지역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요구에 도달한다. 이 가정이 맞다면 이런 흔적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일시적인 피난 흔적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친 거주, 출산, 공동체 유지의 증거다. 이건 추위에 잠깐 버틴 흔적이 아니다.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는 흔적이다. 만약 추위가 직접적인 살인자였다면 이 흔적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의 사고 경로가 완전히 막힌다. 추위가 인간을 직접 죽였다는 설명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럼 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이 반응은 자연스럽다. 현대 세계에서 불은 곧 안전이다. 난방, 조리, 보호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반사적 해답은 선사시대라는 맥락에서는 치명적으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불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불은 연료를 소모할 뿐이다. 불이 해결책이 되려면 항상 충분한 연료가 존재해야 하고 연료를 섭취하는 비용이 그 불로 얻는 이득보다 낮아야 한다. 겨울은 정확히 그 모든 조건을 무너뜨리는 계절이다. 연료는 눈과 얼음 아래 묻히고 섭취는 더 많은 이동과 더 많은 소모를 요구한다. 한 번의 계산착오만으로도 불은 생존 도구가 아니라 에너지 파산을 앞당기는 장치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분명해진다. 선사시대 인간은 겨울에 추위를 이길 방법을 찾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추위는 배경이었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겨울이라는 조건 속에서 인간의 생존 시스템을 가장 먼저 붕괴시킨 변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리적 설명을 제거했다. 따뜻하면 된다는 해답도 제거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변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 블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다시 추위라는 익숙한 설명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거해온 설명들 위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변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변수를 보지 못하면 이 질문은 끝낼 수 없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겨울이 위험한 이유는 춥기 때문이라고. 춥기만 버티면, 며칠만 견디면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추위로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겨울에 몇 끼를 잘못 계산하는 순간 죽음은 이미 예약된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겨울을 환경으로만 보고 있다. 하지만 선사시대의 겨울은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 장치였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어떤 집단은 사라지고 어떤 집단은 살아남았는지 끝내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건너뛴다면 당신은 계속 추위를 주범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고는 다시 막힌다. 그래서 이 블록의 질문은 하나뿐이다. 왜 겨울은 사람을 온도로 죽이지 않고 음식의 부재로 죽이는가? 이 질문은 직관으로 답할 수 없다. 우리는 굶주림을 느끼면 며칠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비축된 칼로리, 예측 가능한 식사, 안정적인 공급망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사시대의 겨울에서는 오늘 먹었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조금만 더 잘 사냥했으면 살았을 텐데. 조금만 더 강했으면 버텼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생존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축소시켜버린다. 그리고 겨울이 가진 진짜 파괴력을 보지 못한다. 이제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시작하자. 겨울은 춥다. 이 가정 자체는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바로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겨울이 오면 단순히 기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의 가용성 자체가 붕괴된다. 식물은 멈춘다. 열매는 사라진다. 뿌리는 눈과 얼음 아래 묻힌다. 만약 인간이 겨울에도 여름처럼 먹을 수 있다면 추위는 극복 가능한 변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은 차갑다 이전에 비어 있다.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자. 사냥하면 되지 않나? 이 가정이 맞다면 겨울의 문제는 단순해진다. 사냥 실력만 충분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된다. 즉, 살아남는 집단과 죽는 집단은 기술과 능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요구가 생긴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겨울에도 안정적인 사냥 성공률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겨울은 사냥의 조건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무너뜨린다. 동물은 이동 경로를 바꾼다. 개체 수는 줄어든다. 흔적은 눈에 덮여 예측이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사냥에 실패했을 때의 비용이다. 여름에 사냥에 실패하면 배가 고플 뿐이다. 겨울에 사냥에 실패하면 이미 소모한 에너지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 여기서 논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그럼 더 많이 움직여서 찾으면 되지 않나? 이 가정이 맞다면 이동은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 이동이 에너지를 벌어다 준다는 전제다. 겨울의 이동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실하게 소모한다. 눈, 얼음, 바람 속에서의 이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요구한다. 여기서 하나의 구조가 드러난다. 음식을 찾기 위해 움직인다. 에너지를 쓴다. 못 찾으면 더 큰 결손이 생긴다. 다시 움직여야 한다. 이건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다. 음식 부족이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구조다.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만약 겨울이 단순히 먹기 힘든 계절이라면 문제는 개인의 적응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만약 겨울의 핵심 문제가 온도가 아니라 음식의 붕괴라면 그 흔적은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단계의 문을 연다. 우리는 겨울을 통과한 흔적이 아니라 겨울에 버티지 못한 구조의 흔적을 봐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사고 경로를 닫아야 한다. 조금만 더 잘 사냥했으면 살았을 것이다. 이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다. 현대사회는 실패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도록 훈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도 그렇게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조건에서는 이 반사가 실패한다. 왜냐하면 겨울은 확률을 관리할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사냥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할 수 없는 날이 연속으로 쌓이는 문제가 된다. 사냥을 잘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날이 몇 번 겹치는 순간 그동안 쌓인 에너지 적자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정된다. 겨울의 위험은 오늘 먹느냐가 아니다. 이번 시즌을 통과할 만큼의 에너지 흐름을 설계했는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생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원시적이지만 냉혹한 에너지 경제다. 이제까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 겨울은 사람을 얼려 죽이지 않는다. 겨울은 사람을 굶겨서, 정확히 말하면 굶주림이 자기 자신을 가속시키는 구조 속에 가둬서 죽인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다. 만약 음식이 핵심 변수라면 왜 선사시대 인간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왜 많이 모아두면 된다는 해답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다시 사냥이나 노력이라는 익숙한 설명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 블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음식이 문제라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생존의 퍼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 하나를 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단순한 생존 서사로 붕괴된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겨울이 문제라면 해답은 간단하다고. 미리 모아두면 된다. 많이 모아두면 된다. 충분히만 쌓아두면 겨울은 위협이 아니라 계산 문제가 된다고. 이 믿음은 너무 합리적으로 들려서 거의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된다. 적응의 해답처럼 보이는 축적은 선사시대의 겨울에서는 종종 가장 정교한 함정이었다. 이 사실을 놓치면 당신은 안전을 준비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생존 확률을 낮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가장 직관적인 답으로 도망치게 된다. 그래서 이 블록의 질문은 하나뿐이다. 왜 식량을 축적하는 전략은 선사시대 겨울에서 안전한 해답이 아니었는가? 이 질문은 직관으로 답할 수 없다. 우리는 현대의 창고, 냉장, 보존 기술에 익숙하다. 축적은 곧 안정이라는 감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하지만 이 질문을 그렇게 답하는 순간 다음 연쇄 오해가 시작된다. 왜 이동했는지 오해하고, 왜 정착하지 않았는지 오해하고, 왜 어떤 집단은 이상하게 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질문을 틀리게 답하면 겨울을 이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진 전략을 미화하게 된다. 이제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보자. 축적은 미래의 위험을 줄인다. 이 가정은 오늘날에는 대체로 맞다. 하지만 선사시대 겨울에 적용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축적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가공과 보관을 위한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축적은 공짜가 아니다.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선집을 하는 행위다. 이 가정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야 할까? 축적은 항상 순이익이어야 한다. 모아두는 데 쓴 에너지보다 나중에 얻는 이익이 커야 한다. 여기서 바로 한계가 드러난다. 겨울 직전은 이미 에너지 잉여가 줄어든 시기다. 사냥과 채집의 효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추가 가공과 저장은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자. 그래도 모아두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가정이 맞다면 축적은 최소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생존 확률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만약 축적이 안전망이라면 그 저작물은 보존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며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깨지면 축적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 선사시대의 저작물은 썩는다. 냄새를 낸다. 다른 동물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치를 고정시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자. 지키면 되지 않나? 이 가정이 맞다면 저장소를 중심으로 한 방어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축적의 본질적 대가를 숨긴다. 지킨다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다. 머문다는 것은 이동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겨울에 이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원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택지를 잃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요구가 생긴다. 만약 축적이 핵심 전략이라면 축적량은 항상 충분해야 한다. 부족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하지만 겨울의 길이는 예측되지 않는다. 추위의 강도도 일정하지 않다. 사냥 실패가 며칠 연속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충분히라는 말 자체가 붕괴한다.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충분함은 계산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만약 축적이 해답이라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기대해야 할까? 대규모 저장시설, 반복적으로 사용된 보관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고정된 거주 흔적의 안정성을 기대한다. 이제 이 사고 경로를 닫아야 한다. 축적이 안전한 전력이라는 가정은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할 흔적을 스스로 요구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다르다. 장기간에 걸쳐 재사용된 대규모 저장 구조는 드물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이동과 분산의 흔적이다. 축적이 중심이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다. 여기서 하나의 문이 닫힌다. 많이 모아두면 된다는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반사가 남는다. 그럼 충분히 모았으면 됐을 텐데.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실패는 양의 문제였다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충분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 반사는 겨울이라는 조건 앞에서 무력하다. 왜냐하면 겨울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측에서 단 하루만 어긋나도 축적은 생존 도구에서 발목을 잡는 무게로 변한다. 더 많이 모을수록 더 오래 머물러야 하고 더 많이 지켜야 하며 더 큰 논시를 감수해야 한다. 이 순간 축적은 더 이상 안전을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의 낙폭을 키운다. 여기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선사시대 겨울에서 축적은 안전한 기본값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위험, 고비용, 저유연성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축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굶주림을 피했는가?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다시 물질을 더 모으는 방향으로 사고하게 된다. 다음 블록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제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걸 보지 못하면 축적이 실패한 이유도 겨울을 넘긴 진짜 전략도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겨울을 버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혼자라도 충분히 모아두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도 줄어든다고. 이 믿음은 자립과 강함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거의 의심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충분한 음식을 가진 고립된 개인은 부족하지만 연결된 집단보다 겨울에 더 잘 죽는다. 이 문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생존을 물질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 이 지점을 건너뛰는 순간 겨울을 통과한 인간의 전략은 끝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블록의 질문은 하나다. 겨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진 음식인가? 내가 연결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직관으로 답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원을 개인 단위로 소유한다. 소유는 통제와 안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도 그렇게 상상한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 왜 사람들은 나뉘어 살지 않았는지, 왜 위험한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았는지, 왜 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살아남았는지 모든 설명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과 구조의 문제다. 이제 가장 간순한 가정부터 보자. 개인은 스스로 먹을 것을 확보하면 살아남는다. 이 가정이 맞다면 생존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준비가 많은 사람이 겨울을 더 잘 통과해야 한다. 이 가정의 결과는 명확하다. 사냥에 실패한 개인은 곧바로 위험해진다. 하지만 성공한 개인은 안전하다. 문제는 여기서 곧바로 드러난다. 겨울의 사냥은 성공과 실패의 분포가 너무 불안정하다. 어제 성공한 사람이 오늘도 성공할 확률은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계가 나타난다. 개인의 생존은 단 한 번의 실패에 과도하게 취약하다. 실패를 흡수할 완충장치가 없다. 이 가정이 계속 유효하려면 개인은 연속적인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 겨울은 그런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줄어든다. 이 가정은 직관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분산이다. 이 가정이 맞다면 한 사람의 실패는 집단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즉, 위험이 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집단이 생존에 유리하다면 그 집단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패를 실제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논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집단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기능적 구조여야 한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 실패도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집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음 가정이 필요해진다. 집단은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이 가정이 맞다면 사냥에 실패한 날에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무너지는 일이 줄어든다. 누군가는 사냥을 시도하고, 누군가는 불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누군가는 도구를 관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역할 분화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집단은 하루의 성과가 아니라 연속된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집단이 항상 안정적이라면 왜 어떤 집단은 사라졌는가? 왜 모든 집단이 살아남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의 인식적 요구가 생긴다. 만약 사회적 연결이 핵심 자산이라면 그 흔적은 물질이 아니라 패턴으로 남아야 한다. 즉, 개인의 축적 흔적보다 공동 사용의 흔적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 개인의 완결된 생존보다 상호 의존의 구조가 더 자주 나타나야 한다. 이제 여기서 사고의 문을 닫아야 한다. 강한 개인이 살아남았다는 설명은 그에 상응하는 흔적을 요구한다. 압도적으로 강한 개인의 독립적 생존 패턴 말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다르다. 혼자 모든 기능을 수행한 흔적보다 함께 기능을 분산한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고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도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이 반선은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럽다. 우리는 생존을 경쟁서사로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조건에서 이 반선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겨울은 경쟁이 아니라 동시 실패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사냥꾼도 연속된 실패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이때 살아남는 것은 힘이 아니라 연결이 실패를 얼마나 흡수하느냐다. 강함은 개인의 속성이지만 연결은 구조의 속성이다. 구조는 개인이 무너져도 남는다. 그래서 겨울은 개인을 시험하지 않는다. 겨울은 구조를 시험한다. 여기서 하나의 사실이 확정된다. 선사시대 겨울에서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유동적인 저고치, 즉 살아있는 비축이었다. 음식은 썩고 불은 꺼지고 도구는 망가진다. 하지만 연결은 상황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받는 쪽이고 내일은 내가 주는 쪽이 될 수 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겨울이 파괴하지 못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회적 연결을 가진 집단조차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있는가?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사회가 만능 해답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다음 블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연결이 중요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가야 한다. 사회가 있었음에도 무너진 경우 그 구조 안에서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겨울은 과거의 문제였고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술이 있고 예측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 더 이상 선택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 겨울이 단지 눈과 추위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만약 겨울이 사람을 가르는 방식이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결정 구조였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문제로 착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해는 멈춘다. 그래서 이 블록의 질문은 하나다. 겨울은 인간을 어떻게 선택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선택에서 벗어났는가? 이 질문은 직관으로 답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남은 결과만 본다. 사라진 집단의 선택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능력이나 도덕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 선택의 논리를 개인의 자질로 환원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구조를 보지 못한다. 이 질문은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현재의 진단이다. 먼저 가장 익숙한 가정부터 보자. 겨울은 체력을 시험한다. 이 가정이 맞다면 강한 집단이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앞선 블록에서 우리는 이미 봤다. 강함은 연속된 실패 앞에서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 가정은 충분하지 않다. 다음 가정으로 넘어간다. 겨울은 자원을 시험한다. 자원을 잘 모은 집단이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축적은 예측에 의존한다. 예측이 어긋나는 순간 자원은 족쇄가 된다.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남는가? 겨울은 결정을 시험한다는 가정이다. 언제 이동할지, 언제 나눌지, 언제 포기할지. 이 가정이 맞다면 겨울은 힘이나 양이 아니라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을 가르는 장치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가정이 맞다면 어떤 흔적을 기대해야 할까? 강한 개인의 흔적보다 정확한 타이밍의 이동, 위험을 분산하는 연결, 실패를 흡수하는 규칙이 남아야 한다. 즉, 물건이 아니라 패턴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한계가 드러난다.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생존자의 편향을 만든다. 이 지점에서 증거가 필요해진다. 만약 겨울이 결정을 선택했다면 잘못된 결정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무너져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문을 닫자. 겨울은 우연이었다. 이 가정이 맞다면 소멸은 무작위여야 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다. 사라진 것은 대개 특정 구조를 가진 집단이다. 위험을 공유하지 못한 구조, 연결이 단절된 구조다. 판단을 수정하지 못한 구조다. 우연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관성이다. 이제 가장 불편한 가정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겨울에서 벗어났다. 이 가정이 맞다면 선택의 논리는 끝났어야 한다. 더 이상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지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요구가 생긴다. 만약 겨울이 사라졌다면 선택의 압력도 사라졌어야 한다. 실패는 회복 가능해야 하고 잘못된 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실패는 누적되고 결정은 경로 의존성을 만들며 한 번의 오차는 다음 선택지를 줄인다. 이 구조는 겨울과 닮아 있다.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문을 닫는다. 기술이 선택을 없앴다. 기술은 선택을 숨길 뿐 제거하지 않는다. 예측은 불확실성을 줄이지만 제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은 더 큰 규모의 실패를 만든다. 이건 겨울이 가진 논리와 같다. 작은 오차가 연쇄를 만든다. 이제 증거는 한 가지 역할만 하면 된다. 도망칠 길을 막는 것. 이건 과거 이야기다 라는 출구를 닫는 것. 가정해보자. 선택의 논리가 과거에만 존재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집단의 소멸이 구조와 무관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은 구조적 취약성의 붕괴다. 연결이 단절된 곳, 위험이 집중된 곳, 판단이 수정되지 않는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다. 이건 추이의 문제가 아니다. 겨울의 논리다. 이제 또 하나의 반사가 등장한다. 그래도 우리는 적응한다. 인간은 늘 그렇게 말해왔다. 적응은 희망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반사는 중요한 질문을 회피한다. 누가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가? 이 반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응은 모두에게 동시에 열려 있지 않다. 적응에는 비용이 있고 시간이 있고 실패를 견딜 여지가 필요하다. 겨울은 그 여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적응은 능력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겨울은 과거의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 겨울은 지금도 고르고 있다.
단지 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온도가 아니라 예측의 정확도, 연결의 밀도, 위험 분산의 구조가 기준이 됐다. 하지만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 이 새로운 겨울에서 정확히 무엇이 집단을 사라지게 하는가? 우리는 선택의 논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열려있다.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찰로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통찰은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겨울을 비유로 쓰는 것을 넘어 현재의 구조를 해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의 겨울이 더 이상 눈과 추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 하나. 당신은 정말로 선택받는 쪽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인가?